자, 계속 보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 주는 6월 6일 수업 있습니다. 6월 6일. 예? 그렇던가요? 아닌데, 그런 이야기 된,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빨간 날은 대부분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빠지고 그래. 팟빵에서 합니다. 팟빵에서. 원장님 우리 이야기 됐는데 일단 그거는 다시 한번 통화할게요. 여하튼 뭐라도 하잖아요. 그죠? 하는 거죠. 여하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보통 토요일은 일요일은 또 교회 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요새 물론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휴일이 있잖아요. 공휴일이 있으면 합반으로 수업을 해요. 또 시국이다 보니까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다가 어차피 그 일요일 빨간 날이고 집에서 논들 마음 편히 놀아지시겠나 이제 슬슬 스트레스 받을 걸 공부하는 게 편합니다. 자, 16쪽에 보죠. 16쪽에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목의 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시험에 가끔 나와요. 안 하고 싶은데 가끔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볍게 봅니다. 자, 어디까지 보시면 되느냐. 먼저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게 1번에 이거는 이 토지의 분류인데 중요한 거는 금방 한 거 기억나죠? 앞에 했던 후보지, 이행지, 필지, 법지 이런 것들은 우리 했던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게 그냥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야. 여러분이 밖에 할 때 농사지는 농지네 이런 표현 쓴다고요. 여러분이 쓸 때 지금은 건축 가능한 게 주상공 뭐 택지네 이런 느낌. 저거는 뭐니까 전 과수원에 이런 일본 사용한다고 여러분이 저거는 건물이 있으니까 건부지네 건물이 없으니까 나대지네 이런 표현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에요. 이게 그걸 지금 정리한 거고 그게 시험에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말하는 공간건축 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옛날 지적법인데 여기 나오는 지목의 구분은 그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법정 용어인데 10년 10년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가볍게. 자, 그래서 가볍게 봅니다. 1번 전, 2번 답, 3번 과수원 이렇게 묶으세요. 앞에다 적습니다. 뭐라 되냐면은 농지라고. 농지, 즉 전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합니다. 농지에 두 번째 줄 읽습니다. 다음부터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밑줄. 농지에 보면은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농지가 과수원에 보셨죠? 과수원에 밑줄 놓으시고 또 나중에 모아서 얘기하겠습니다. 4번에 목장용지 봅니다. 첫 번째 끝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밑줄. 또 목장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임야, 광천지, 염전 그대로 넘어가고요. 8번 봅니다. 8번 대하고 공장용지를 묶었어요. 대는 주거 상업이죠. 그 다음에 공장용지 합하면 뭐가 되죠? 주상공 택지라고 적습니다. 8번 9번 묶어서 택지. 수업 시간 택지라고 말하는 거는 8번 9번을 말하는 겁니다. 학교용지, 주차장 그대로 말 그대로입니다. 넘어갑니다. 18페이지 넘어가셔서 여러분이 잘하는 것 빼고 17, 18, 19 볼게요. 여러분이 뭘 구분을 잘 못하느냐 하면 우리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경우입니다. 국어와 유지를 구분을 못해요. 이게 헷갈려요. 국어와 유지를 구분 못하고 18번이 국어고요. 19번이 유지예요. 둘 다 물하고 상관인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국어는 흐르는 물이에요. 유지는 고인물이야. 그래서 이걸 그냥 그렇게 외우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합니다. 국어 위에 하천 있죠. 그죠? 하천하고 국어를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이렇게 묶든지. 유지는 따로입니다. 하천국어. 다시 하천국어. 다시 하천국어. 이걸 묶어 놓으면 느낌이 온다는 거죠. 하천국어는 흐르는 물이라. 즉 하천은 크게 흐르는 물이에요. 즉 크게 흐르는 게 하천이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농업용수를 이렇게 빼놓는 또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국어거든. 국어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낯선 거죠. 그 다음에 유지는 뭐냐? 고여있는 물, 물웅덩이 또는 댐 또는 저수지, 연못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물하고 상관이 있는데 고인물이냐 흐름물인지 아는데 구분을 이 둘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외울 때 어떻게 하죠? 하천국어. 딱 이렇게 외워버리면 흐르는 물이구나 연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양어장 쭉 가고 맨 마지막 27번 봅니다. 27번에 묘지. 묘지에 세 번째 줄 끝에 밑줄 긋습니다.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로한다 밑줄. 자, 이건 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라고 하냐면 우리 이 지목은 여러 가지가 사용되는 게 있더라도 주로 사용되는 지목으로 따라가요. 그걸 우리는 주, 지목, 추정이라고 말해요. 주, 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말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상상을 할 건데 이게 여기 학교용지예요. 제가 학교로 씁니다. 학교로 쓰는 게 전부 다 학교가 아니고 이만큼은 예를 들어 운동장이에요. 여기는 창고가 있어요. 왜 여기는 창고 안에다가 좀 예를 들어서 그 운동에 관련된 물품들을 저장을 합니다. 여기는 요만큼은 교실이에요. 학교 건물이고요. 그다음 뒤로 가면 화단도 있고 막 그래요. 화단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뒤쪽에는 선생님들 숙소가 있어요. 멀린 촌의 학교는 멀리 있는 선생님들 여기 주무시라고. 그다음에 숙직실도 있어. 별도로 느낌 아시겠죠? 이거는 운동장, 창고용지, 학교용지, 숙소용지 이렇게 못한다고. 전부 다 뭐죠? 학교용지. 주지목을 따라간다고. 그런데 딱 주지목에 예외되는 게 세 개가 요거예요. 요거 전부 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주차 있습니다. 주차장인데 여기 전부 다 주차장인데 여기에 주차장 관리를 위한 이렇게 사무실이 있어요. 주차장 관리 위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요거 사무실 하나요? 아니잖아. 전부 다 뭐죠? 주차장 용지예요. 주지목을 따라간다고 이렇게. 이해하시겠나요, 제 말? 모든 걸 따라간다 그대로. 왜냐면 이걸 쓸 때 요거 못한다고. 주로 사용되는 지목을 따라가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거 세 개만 따로야. 왜?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재밌게. 여기가 이런 막 이렇게 묘지가 있어요. 이 묘지 입구에 관리 직원들의 어떤 사무실이 있어요. 묘지 관리 숙소는 없겠죠. 묘지 앞에 누가 자겠냐고. 그죠? 잘 일 없겠죠. 그런데 묘지 관리를 위한 사무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사무실인데 이걸 주지목으로 따라가면 이게 뭐가 되죠? 그럼 내가 이게 들어가는데 왠지 묘지로 들어가는 느낌 아닐까? 이상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별도로 구분하는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이런 건축물이 되지 이 건축물은 따로 묘지하지 않고 대한다면 요거 세 개만. 아시겠죠? 이걸 주지목에 예외되는 게 딱 세 개 있어요. 제가 이렇게 친절합니다. 공시도 도와주고 있잖아. 예, 공시법에도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그게 가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자, 20쪽으로 갈게요. 20쪽 가면 주택의 분류 보이시나요? 자, 이걸 좀 보도록 합시다. 주택의 분류라는 거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하냐고. 우리 시험에 4년 5년 한번 나와요.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 싫지만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뭐 기타 기출문제 풀면 자꾸 나와요. 신경이 거슬리는 거라. 어차피 알아버리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분류인데요. 자, 우리 주택법상의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고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 적어도 교재 그대로입니다.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다시 단독 있고요. 그리고 다중, 다가구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연립, 다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공간, 기숙사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간 기숙사는 건축법의 규정입니다. 이 주택법 기준에다 건축법을 요걸 살짝 넣는 거고 주택법은 여기 안 들어가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물어보잖아요. 기숙사, 공간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볼 건데 단독주택 말 그대로 단독 넘어갑니다. 다중은 끝에 봅니다. 660 이하 밑줄. 그 다음에 청수가 3계층 이하 밑줄. 다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660 이하 밑줄, 3계층 이하 밑줄. 요거는 면적과 청수가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는 둘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구분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거기 뭐냐? 다중은 밑줄 독립주거가 아닐 것. 다가구는 19세대 이하일 것. 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외우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 하면, 위에 있는 이런 독립주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뭐 남편하고 사이 좋잖아요. 나쁘구나. 사이 좋은데 그래도 한 번쯤은 떨어져 내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 나만 나쁜 놈인가? 그래서 좀 들겠죠. 떨어져 나와 살았을 때 만약 여러분이 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산다면 이 안에다가 이렇게 잠잘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씻는 화장실도 다 들어있어요. 원룸 안에. 좁지만 다 있잖아. 중개할 할 때 원룸도 자주 가게 될 겁니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 이 안에 모든 치사, 수면, 식사 다 가능해요. 원룸은. 그런데 다중시설은 잠만 자. 씻고 먹고가 안 돼. 억지로 먹는 건 가능하지만 치사 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고시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시원 같은 경우 보면은 딱 아주 간단하잖아요. 고시원도 요새 좀 괜찮아. 40만 원씩 한다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방이 있으면 딱 침대가 딱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침대 있고, 그 다음에 책상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자그만 옷 몇 개 걸을 수 있는 끝이 남은 채되면 돼. 그래서 씻을 수가 없어. 씻으려면 별도의 공간에, 먹으려면 별도의 공간에. 그게 독립주거 아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다가구는 왜 19세대가 있느냐 하면 이게 봅시다. 이거는 그 개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고시원은 이게 따다다닥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660 정도 되는 공간에 한 수십 개가 들어 있는 거라. 얘는 이 안에 씻고 먹고 자고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집어넣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19세대. 그럼 대충 볼게요. 660이면 몇 평으로 하면 200평이죠. 19세대면 대충 20개죠. 19세대 나누면 한 세대당 10평쯤 되지 않을까? 10평이면 제곱미터 하면 33이잖아요. 여하튼 10평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주거를 위한 공간이 나오잖아. 10평이면 10평이면 제법 큽니다. 어느 정도 이 안에서 내가 자고 먹고 화장실까지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는 거라. 이거보다 작으면 그 공간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세대를 넣은 거야. 19세대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자, 여하튼 19세 이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19세 이하 이렇게 하시면 이걸 다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공동주택 봅니다. 아파트 다른 거 없습니다. 5층 이상 밑줄, 5층 이상 밑줄 것이고 이상 동그라미. 연립 봅니다. 오른쪽에 660초가 밑줄 그거 초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4계층 이하 밑줄. 다시 해봅니다. 660 이하, 그 다음에 4계층 이하 밑줄. 공동주택은 똑같아요. 동일한 구조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규모가 결정합니다. 규모가. 아파트 규모가 제일 커요. 5층보다 높으면 전부 다 아파트예요. 근데 4층 위에 둘인데 연립은 어떤 구조냐면 연립은 일반적으로 연속한단 말이에요. 이 건물 한 동, 두 동, 세 동 이렇게 연속을 해요. 이 연립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면적이 660이면 뭐죠? 200평이죠. 2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동이다. 한 동. 일반적으로 한 동입니다. 660이면 200평이잖아요. 200평이니까 한 3층짜리 지으면 200평이면 끝나겠죠. 200평을 가지고 이렇게 한 동, 두 동, 세 동 할 필요 없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동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방에는 다세대가 대부분 원룸 다가구인 경우가 많은데 여하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립은 이렇게 연속해요. 4층인데 굉장히 많아. 그러면 규모가 제일 큰 게 아파트, 그 다음 연립, 그 다음 다세대입니다. 이걸 규모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면적이 구분이다라고 보시면 돼. 포인트는 뭐냐? 여기서 얘는 5층 이상 초가 여기밖에 안 나와. 나머지 전부 다 뭐죠? 이하. 이해하시겠죠? 전부 다 이하인데 이상 초가 딱 2개 나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건 가만 보니까 다가구하고 다중하고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여러분이
건물주인데 3층입니다. 면적 660입니다. 마찬가지 3층입니다. 660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구분이 될까요? 지금 4층, 4층이면 구분하지. 근데 3층이면 4층 이하 뭐 3층도 포함하죠? 구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걸 등기할 때 이걸 얘를 통으로 등기하느냐? 통으로 얘는 나누어서 101호, 102호, 103호 따로 세대별 구분 등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전부 다 그렇게 등기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파트가 몇 동 등기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걸 우리 뭐라냐? 세대별 구분 등기. 그래서 세대라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세대. 그러니까 다지만 세대라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여러 세대가 산다. 이렇게 단순히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세대라는 단어를 보시면 쉽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얘를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청수 면적으로 보는데 자, 아주 간단합니다. 단독 다가구는 똑같죠 이거? 이걸 가지고 구분해야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4층 3층 4층 5층 3층 4층 5층 면적 전부 660 끝. 외울 게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느낌으로 암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암기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밑에 20쪽에 있는 밑에 보죠. 밑에 게 뭐냐 요겁니다. 이제 우리 요거인 거예요. 요거 다루고 이제 토지의 특성을 봅니다. 이거 했고 이거 할 차례입니다. 이걸 볼 건데 토지의 특성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우고 이걸 보도록 할게요. 토지의 특성은 중요한 건 뭐냐 토지의 자연적 특성, 물리적 특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자연적 특성 또는 물리적 특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연적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5가지 우리 교재에 나와요. 그 중에 3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째, 부동성. 철저하게 공부하는 건 좋겠지만 조금 이걸 여러 차례만 느낌적인 느낌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약간 암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암기할 거냐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지역 그리고 장소 외부 효과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부동성 지역 장소 외부 효과 다시 부동성 지역 장소 외부 효과 지문에서 보다가 여러분이 지역이란 말이 나오거나 장소라는 개념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는 개념이 나오면 요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역 장소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밑줄 것이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부분 봅니다. 끝에 국지화 밑줄 국지 지역이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지역적으로 지역 밑줄 지역 이런 말이 나오죠. 동그라미 3번 끝에 임장활동 밑줄 임장 장소입니다. 장소의 제약입니다. 그 장소를 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지역 분석 밑줄 6번 외부 효과 동그라미 이게 외부 효과가 좀 어려운데 외부 효과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왜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냐 이동이 안 되니까 이동되면 외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동이 안 되니까 외부로부터 그냥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지역 간 수급 조절 밑줄 이것도 지문을 잘 지역 간 그랬죠. 그냥 수급 조절 아니죠. 그냥 수급 조절이면 밑에 있는 부정성입니다. 근데 지역 간 노는 뭐죠? 부동성입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 부동성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역 장소적인 제약을 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역 장소로 하면 부동산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 부정성입니다. 부정성은 일단 암기를 할 겁니다. 암기는 이렇게 할 거예요. 공급 생산. 자, 따라합니다. 부정성. 공급 생산비. 공급의 제약이나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공급의 제약이냐라는 것은 경제현상은 항상 그래요. 수요와 공급이 세트예요. 수요 있으면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토지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 공급이 안 되는 거지. 토지 공급이 안 되니까 토지가 좀 귀하겠죠. 토지의 희소성. 귀하니까 토지가 비싸겠네. 집가고.
그래서 토지용을 집약적, 아껴서 해야 되겠네. 집약적. 요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공급하고 상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소성, 직가하고 집약적 요런 말이 나오면 부동성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다시 부동성, 죄송합니다. 다시 부정성. 공급 생산비. 공급의 제약이나 생산비 법칙. 생산비 법칙을 적용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대부분의 제약은 생산비가 침작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원가 나온다 이 말이죠. 탁자 같으면 얼마쯤 만들었겠네? 선풍기 얼마쯤 하면 만들 수 있겠네? 나온다고. 근데 토지는 지구의 거품이라고 그랬죠. 얼마만 만들 수 있을까? 침작이 안 돼. 침작이. 그래서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만드는 얼마가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성 보도록 합시다. 자, 중요하게 동그라미로 가장 많이 나온 겁니다. 밑줄. 수면 매립이나 간척 등은 이용 전환이지 이용 전환은 경제적 공급의 증가이다. 밑줄. 이게 어떤 개념을 다루시면 되느냐면 이제 착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요게 토지 공급은 안 된다 이걸 나중에 우리 뭐라고 배우냐면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맨 밑에 동그라미 7번 밑줄.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 수직이다. 밑줄. 이거는 완전 비탄력의 개념은 알고 있겠지만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토지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토지에 우리가 생각합시다. 안동 지역의 땅 크기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걸 늘릴 수 있나요? 못 늘려요. 그러니까 부정성에 늘릴 수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안동은 이렇게 평지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잖아요. 막 섞여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갑자기 안동에 삼성에서 반도체 건설하면서 반도체 공장도 건설할 거고 그다음 그 옆에 주택지도 만든대. 안동시 요구를 했어. 우리 공장 지을 땅도 좀 우리에게 좀 빌려주시고 집절 땅도 빌려주십시오라고 말을 해. 안동이 우리는 산이 많아 안 되겠네요. 맞아, 줄소리 하고 있네.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뭐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주상공 택지잖아. 근데 안동에 산이 많아. 그러면 산을 밀어가지고 택지로 조성됐어. 이게 뭐냐?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수면 매립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간접, 용도 전환. 요게 용도 전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산을 개간해서 택지로 만든 거라. 그런다고 해서 안동 전체 넓이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쓸 수 있는 토지가 늘어난 거죠. 이게 경제적 공급이다. 즉 수면 매립, 간척, 산지 개간은 토지의 물리적 양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의 증가이다. 물리적 증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자, 봅니다. 물리적 이동이 안 돼. 물리적 증가가 안 돼. 이해하시겠죠? 물리적은 안 돼. 그런데 용도 전환은 가능해. 그게 이런 거다. 그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즉 수면 매립, 간척, 산지 개간 등은 경제적 공급이다. 물리적 공급이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토지 부족 밑줄. 오른쪽에 지가고 지가 상승 밑줄. 요거죠. 동그라미 3번입니다. 희소성 밑줄. 희소성 요거죠. 밑에 독점 소유욕 밑줄. 동그라미 4번입니다. 집약화 재유효용 밑줄. 집약적.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입니다.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게 한다 밑줄.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요거죠. 그러니까 부정성 공급 생산비, 공급의 제약과 생산비 안 된다. 공급 제약 때문에 요런 게 있다라는 걸 암기해 놓으십니다. 이걸 외우듯이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영속성. 영속성도 마찬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영속성은 이런 개념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시간, 수익, 재생산 이렇게. 자, 다음에 영속성. 시간, 수익, 재생산. 다시 영속성. 다시 영속성. 시간, 수익, 재생산. 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자, 영속성은 시간적인 제한이 없어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인 개념. 즉 영원하기 때문에 이 토지를 빌려주고 이익 받는 이 수익이 전부 다 수익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익 방식과 연결이 많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생산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소모가 돼야 재생산이 된다. 토지는 써도 소모가
안 돼요. 감가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모되지 않으니까 재생산의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볼게요. 영속성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영구적인 수익 창출 밑줄, 밑에 장기적 배려 밑줄, 3번 소유이익 이용이익, 이익이죠. 수익 밑줄, 임대차 밑줄, 임대차 토지 빌려주고 임대로 받는 거죠. 4번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득이죠. 이익 넘어갑니다. 5번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의 적용을 어렵게 한다. 그게 재생산 비용이에요. 자, 이게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좀 철저하게 풀기보다는 느낌을 좀 감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이 부동산은 그냥 지역적인 개념이에요. 지역적인 말이 나오면 다 부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성은 대부분 공급적인 제한이에요. 공급이 안 돼. 이런 것들. 공급이 안 되는 문제.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보고 공급의 제약이면 부정성이에요. 영속성은 대부분 수익적인 개념이 많아요. 뭐 수익 어쩌고 나면 영속성이에요. 이렇게 좀 실수하더라도 빨리 풀어야 됩니다.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이 포인트를 잡아놓으면 좀 수월합니다. 지문에서 지역 이렇게 나왔어요. 답은 뭐? 부동산. 지문에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가가 발생한다. 이런 뭐죠? 부정성입니다. 지문에서 수익 반응법, 수익 이렇게 나와요. 영속성. 이해하시겠죠? 이런 거 위주로 단순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소소하니까 가볍게 밑줄. 자, 4번 개별성 밑줄. 개별성, 여기서 보시면 토지의 자연 특성에 그나마 네 번째가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은 어떻게 되느냐? 동그라미 1번 밑줄. 물리적 측면의 대체가 불가능하다 밑줄.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자, 우리가 토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토지가 있잖아요. 전 세계도 굉장히 많은 토지가 있는데 이 많은 토지 중에 똑같은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좌표 위치가 달라요. 요즘은 토지 같은 건 측량 안 하고 막 좌표 찍어서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토지의 위치가 딱 정해져 있다고, 좌표가. 모든 토지에 위치가 아무리 똑같아도 바로 옆에도 위치가 달라. 그래서 토지 중에 같은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뭐라 하냐면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완전한 대체가 불가능하다 같은 말입니다. 즉 토지의 개별성에 의해서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고 완전한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밑줄. 두 번째 줄이죠. 비표준, 비공개, 비조직 밑줄. 표준화가 어렵고 공개가 잘 안 되고 조직화가 어렵다. 왜? 개별적이니까. 동그라미에서 한번 개별 분석 밑줄. 야는 지역 분석, 야는 개별 분석 이렇게 됩니다. 야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 다음에 4번 일물일가의 법칙을 적용해 어렵게 한다 밑줄. 일물일가라는 거는 하나의 물건에 받는 하나의 가격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나타나는데 그걸 나타나지 않게 나타나기 어렵게 한다는. 왜? 개별적이니까. 이거 왜 그러냐? 이 토지, 이 토지 다르니까 같은 가격이 될 수가 일물일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인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인접성입니다. 인접성은 모든 토지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1번 끝에 협동적 이용 밑줄. 옆에 토지와 협동관계를 잘 이루어야 된다. 2번 중간에 경계문제 밑줄. 경계문제라는 건 뭐냐? 내 땅이냐 네 땅이다 다툼이다. 붙어있는 토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에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밑줄. 이거는 뭐냐? 이 토지가 여기 개발이에요. 우리 토지는 여기 있어. 우리 토지. 자, 개발된 토지 올라가겠죠? 옆에 있는 우리 토지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그럼 정부는 여기도 개발이익 환수하고 우리도 개발이익 환수해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도 개발이익이 나타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끝에 외부효과, 5번 끝에 지역분석 밑줄. 외부효과, 지역분석도 인접토지에 대해서 인접하면 나타나게 된다. 여기까지가 뭐냐? 토지의 자연적 특성입니다. 요거는 중요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 간단히 봅니다. 6번부터 나와 있는 게 인문적 특성입니다. 먼저 6번 용도의 다양성 밑줄. 자, 용도의 다양성은 뭐냐? 우리가 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토지는 굉장히 용도가 다양합니다. 이 토지에다가 콩 심어도 되고 팥 심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물 올려도 되고 내 맘이라. 왜? 범위 안에서 용도적 범위 내에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놀려놓던지 이게 주거지야. 예를 들어서 그럼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집을 짓기 싫어. 집 안 짓고 여기다가 상추를 심어놨어. 나 맞아 죽어야 되나? 그건 아니겠죠. 내 땅에 내가 상추 짓겠다. 누가 말겨?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상업지가 있습니다. 상업지니까 건물 지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건물 짓기 싫어. 건물 열고 거기다 상추 심어놨어. 나 잡혀가나? 법의 범위가 허용하면 되겠잖아요. 법에서 그게 안 되면 안 돼. 되면 되는 거라. 내 땅에 내가 하겠다는 누가 말겨? 그 용도가 다양하다. 그래서 밑에 밑줄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이행 전환, 용도 전환을 가능케 한다. 밑줄. 바로 밑에 후보지 이행지 밑줄. 용도가 바뀌는 게 후보지 이행지죠. 용도가 다양하니까 바뀔 게 있겠죠. 2번 제유효 이용 밑줄. 자, 이건 좀 바로 돌아갑시다. 제유효가 2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하면 이게 재작년 기출문제 정답이었거든요. 어디 나오면 부정성에 보면 체유효 아까 우리 동그라미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용도 다양성의 체유효, 이렇게 체유효가 2번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거 좀 바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끝에 적지론 밑줄. 이 토지는 어떻게 하는 게 적당한가요? 적지론입니다. 4번 가격 다원설. 이 토지가 무엇으로 소형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 들어보시고 오른쪽에 갑니다. 7번 병합 분할 가능성. 이거는 자연적 특성이 아니라 인문적 특성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병합 그리고 분할 가능성. 이 토지는 병합, 합병이 되고 분할, 나누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그때 체계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 요거는 동그라미 1번 끝에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밑줄. 요게 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느냐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토지가 있는데 여러분 토지가 만약에 물려받은 토지가 지목이 돼요. 근데 요런 모양으로 좀 돼 있어. 요렇게. 토지가 다 이런 모양은 거의 없습니다. 요건 뭐죠? 그 개발해서 분양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있던 토지는 전부 다 이래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 지적법 시간에 지적도면을 선생님들이 가끔 출력해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다 모양이 없다고요. 대부분이 사다리꼴 내지는 비행사변이에요. 그런 모양이지. 뭐 그 오각형 모양도 막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요런 모양이 많지 요런 모양이 거의 없어요.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되면 그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토지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 지목이 돼요. 건물 짓겠습니까? 좀 심하게 그럴까? 심하게. 여러분 토지가 이렇게 돼 있어. 건물 지어봐.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여기 건물 지으기 불가능한데 옆에 토지 요만큼과 합병을 해. 병합. 그러면 이제 건물주 모양이 나오겠죠? 합병함으로써 건물이 가능하다. 합병함으로써 용도가 다양해진 겁니다. 그래서 용도의 음태 병합 불가능성 1번 끝에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밑줄. 합병을 통해서 용도가 다양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번 플로테이지 현상 밑줄. 플로테이지 현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건물 토지를 합병해서 대형 건축물을 착공하는 걸 건축하는 걸 플로테이지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한정 가격 밑줄. 한정 가격도 나타날 수 있다. 한정 가격도 맹지 같은 경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 가격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A 토지고요. 우리 토지가 요거야. 도로에 첫판면이 없죠. 건축이 됐나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런데 맹지는 땅값이 비싸요 낮아요?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 A가 요만큼을 시세보다 두 배 판대. 시세가 100만 원 되는데 200만 원에 판대. 그러면 이때 판단해야 되겠죠. 어떻게 판단하냐. 이 비싸게 쓰더라도 내 토지 가치 올라가는 게 크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때 이 토지가 비싼 가격은 모든 사람의 통용되는 게 아니고 나한테만 통용이 되죠. 요걸 뭐냐 한정 가격이라고 해요. 한정 가격은 이 토지에 대한 분할, 내 토지에 대한 합병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까요?
넘어가시면 24쪽에 가시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24쪽에 요거 하기 전에 프린트물 문제 하나 풀고 갑시다. 프린트물에 하나만. 오늘 프린트물에 하나만 풀 거예요. 아시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어볼 겁니다. 1번. 6번. 6번입니다. 틀린 것은 되어 있죠. 1번.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 임장, 국지, 지역, 임장, 장소. 답은 뭐죠? 맞죠? 두 번째 부동산이 있다 그죠? 넘어갑니다. 2번. 매입 등으로 토지량이 증가된 것은 용도의 전환이며 토지의 절대량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는 특성은 부정성이죠. 3번. 어느 지역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나 지역 간 수급 조절이 어려운 것은 부정성 때문이다. 틀렸죠? 지역 간 나왔죠? 뭐죠? 부동성.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6번 정답은 몇 번 되느냐? 3번 됩니다. 나머지 별로 어려운 게 없고요. 4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정성으로 인해 생산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부정성, 공급, 생산비. 5번. 소모를 전제하는 재생산, 영속성, 시간, 수익, 재생산. 맞죠?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야 돼. 시간을 들이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자꾸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이 빨리 풀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볼 때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마저 이제 볼게요. 이제 다시 요약서로 돌아오셔가지고, 24쪽입니다. 자, 이제 뭘 할 거냐? 요걸 할 겁니다. 표준산업 분류. 요걸 할 건데요. 이것도 약간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이번에 좀 집중해서 봐놓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집중해서 봐놓으셔야 되는 건데, 이게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암기인데, 그냥 외우라. 그러면 여러분 안 외워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산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산업을 분류를 해놔요.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은, 뭐, 도소매업에 어디에 속하다 이렇게 딱딱 분류. 그래 찾기 편하겠죠. 모든 업종을 분류를 해놓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업종들, 그 중에 우리하고 관계 있는 게 뭐죠? 부동산업이죠. 부동산업은 뭐와 어떻게 나누느냐, 어떻게 분류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가지죠. 부동산, 임대, 공급업. 밑에 보시면 관련 서비스업. 자, 따라합니다. 임대,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 다시 임대,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 자, 이건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여러분이 부동산에 투자를 할 거예요. 투자하는 방법은 요겁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진 원룸을 구입해서 임대료를 얻을 거야. 그럼 여러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됩니다. 내가 이 토지를 사가지고 건물 지어서 분양해야지. 그럼 여러분 공급 개발업자로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 투자할 때는 요거 두 가지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투자할 때고, 요거는 뭐냐? 투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임대 부동산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세입자를 구해야 돼. 임대, 세입자. 이건 중개. 이 부동산을 살려는데 가격을 잘 모르겠어. 감정평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내용. 즉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임대나 공급으로 투자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겁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자, 임대 공급업은 다시 둘로 나눕니다. 부동산 임대업. 공급업은 개발한 부동산을 공급합니다. 따라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개발 공급업. 다시 부동산 임대업, 개발 공급업. 이렇게 딱 분류가 되는 거예요. 끝. 나머지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도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얘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면,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에 여러분 만약에 그 굉장히 고가의 뭐 5천억짜리 오피스텔 하나 샀어요. 임대료가 한 달에 막 1억씩 들어옵니다. 그거 내가 관련 수준은 아니잖아. 관리를 맡깁니다. 그래서 관리해 주는 거, 부동산 관리업. 이거는 내가 보유하는 동안에 관리를 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사고 팔 때 나타나는 것들이 밑에 있는 뭐냐? 부동산의 중개, 그리고 자문, 마지막에 감정평가입니다. 이거는 사고 팔 때 거래에 도움 줍니다. 자, 따라합니다. 부동산 관리업, 중개, 자문, 감정평가. 다시 부동산 관리업,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까지 외우면 돼요. 지금 뒤에 뭐 있잖아요. 쉽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 개죠. 주거, 상업, 주거, 비주거, 기타. 맞죠?
여기도 보면 뭐죠? 주거, 비주거, 기타. 그런데 관리 볼게요. 관리는 뭐만 있죠? 주거, 비주거, 기타가 없죠. 그러면 시험에 만약에 이 세부 항목이 나올 때 여기밖에 없어. 세부 항목이 여기밖에 없는 것은 나머지 외울 필요 없다고. 즉 세부 항목은 이건 임대업은 주거, 비주거, 기타. 개발공도 주거, 비주거, 기타. 여기는 주거, 비주거, 기타가 없다고. 세부 항목은 요거 말고 나올 게 없어요. 이거 나오면 틀리는 게 바보야. 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다음 중 잘못된 항목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은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 공급업, 그죠? 기타 부동산 관리업.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라. 이걸 하면 되죠. 세부 항목 여기 외우면 기타 없어. 다 세 개, 네 개, 두 개잖아요. 요것만 외우면 돼. 나머지 외울 거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외우면 돼? 여기까지 딱 외우면 돼. 외우는 요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크게 큰 틀에서 내 부동산을 내가 투자한다. 임대 공급. 그 다음 도움을 준다. 관련 서비스. 임대 공급은 임대하고 개발 공급. 관련 서비스는 관리하고 기타 등등. 이것만 딱 외우면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나왔고 안 나왔기 때문에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 나올 거예요.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공부할 사람들 집중해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죠? 둘 중 하나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마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다루고 이제 기출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뭘 보느냐면 이거는 간단하니까 가볍게 보셔도 되는 건데요. 이게 24쪽에 토지의 공간적 범위입니다. 민법은 민법이란 법 자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민법은 정확하게 네 거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교묘하게. 이건 네 거에 말하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 말해요. 그래서 민법에는 판례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사례를 자꾸 들을 수밖에 없는 거라. 즉 그 법칙의 감을 잘 잡은 판사님이 판결을 내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구체적인 게 없는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밑에. 그 말은 토지 소유권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다 이 말이야. 어디까지? 그 말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토지의 상하에 있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지표를 사용하는구나. 그 다음에 지하를 사용하는구나. 그 다음에 지상 공중이라고 합니다. 공중을 사용할 거나 이게 소유권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민법 규정 구체적인 아니면 민법 규정에 나와 있는 토지 소유권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문제는 뭐냐? 정확하게 어디까지 민법 그런 거 말 안 합니다. 정확하게 어디까지 이런 말 없어요. 그러면 지표는 당연히 소유권인데 공중은 어디까지 있느냐라는 건데 공중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적 공중권이 있고 사적 공중권인데 공적 공중권 비행기가 다니는 길 이런 겁니다. 사적 공중권은 내가 햇빛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경치를 보는 일조 조망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어디까지 소유권이 미치느냐? 여기까지 미칩니다. 즉 내가 일조권, 햇빛을 보거나 조망권, 경치를 보는 것은 내 소유권에 들어가. 그렇지만 비행기 지나는 위에 높은 이런 것들은 내 소유권에 안 들어가. 그래서 농담삼아 말했잖아요. 우리 집 위로 비행기 지나간다고 공항에 전화해가지고 비행기 지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내 거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지하에도 내 어디까지 미치느냐라는 겁니다. 지하에는 한점없이 내가 미치느냐. 그럼 지구 둔 거니까 내 땅이면 끝까지 아르헨티나 나올까? 아르헨티나가 내 땅인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어디까지 소유권이 미치느냐라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땅을 많이 받으러 이유가 많이 없어요.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일반적으로 미치느냐 하면은 이거는 여기는 판례고요. 이건 조례로 정해놨어요. 조례인데 서울시 조례에서는 한 40m, 20m까지 정합니다. 그걸 우리 뭐라 하냐면 한계 심도라고 말해요. 소유권의 한계가 되는 깊이 이런 뜻인데 일반적으로 한 40m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는 소유권이 미치고 요거 넘어가면 소유권이 그렇죠. 아니 선생님 40m까지 뭐라 합니까? 일반인이 40m까지 팔 이유가 있을까? 40m 파서 뭐 하려고? 뭐 묻으려고? 팔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40m 농사 지어본들 아무리 지하철 아니면 뭐 정화조 믿으면 1, 2m야. 아파트도 한 10m, 20m 되려나? 그게 안 내려가요. 그 이상 안 내려간다는 거죠. 밑으로 그렇게 내려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의외로 많이 안 내려가요. 그럼 외국
한계 깊이가 있느냐? 이거는 지하철 때문에 그래요. 지하철이나 공용과 진행하잖아. 이런 것들은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정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40m, 20에서 40m까지 한계 심도다. 요 이내까지 여기 이 사이에는 소유권의 효과가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간단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 보느냐 하면은 25쪽입니다. 동그라미 4번 밑줄 부동산 소유권 토지입니다.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민법 212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 토지에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억.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하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3번 지표권 밑줄. 지표권은 뭐냐? 지표를 내 마음대로 이용한다라는 건데요. 주의할 거는 뭐냐? 동그라미 2번 물을 이용하는 권리 밑줄.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물을 이용하는 권리는 지하권 아닙니까? 그거는 지하수고. 지하수고. 이거는 뭐죠? 지표를 흐르는 물. 그래서 주의하시면 안 됩니다. 물 사용 권한은 지표권이에요. 그런데 지하수를 파는 권한은 지하권에 속합니다. 이걸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물을 이용하는 권리는 지표권이다. 자, 넘어갑시다. 26쪽으로 갈게요. 공중권 구분에서 사적 공주권과 공적 공주권이나 사적 공주권 밑줄.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공중공간 이용권, 일조권, 조망권 이런 것들은 사적 공중권이며 소유권에 포함이 됩니다. 공적 공중권 포함 안 됩니다. 자, 3번 밑줄. 공중공간도 지표권이나 지하권 같이 획지를 분할할 수 있으며 임대차나 지역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내용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소유권의 범위를 말하는 건데, 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여러분이 땅이 있어요. 요만큼이 전부 다 내 땅입니다. 내가 요만큼만 빌려줘도 되고 전부 다 빌려줘도 되는 거죠. 다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니, 이 토지 전부 다 빌려줘도 되고 반만 빌려줘도 되는 거잖아. 똑같은 거지요. 자, 여러분이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일정 부분, 요 부분 요만큼만 빌려주고 대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공중을.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골프 그 뭐라 그러죠? 닭장이라 그러죠. 그 멀리서 이렇게 닭장같이 치는 거 있잖아. 그물망대에 있는 거. 그 닭장을 건설하는 사람이 온 거야.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기둥만 몇 개 이렇게 받고 여기 좀 띄워가지고 5m부터 20m까지 제가 쓸게요. 이렇게 말해. 위에. 밑에는 여기는 안 쓴대. 여기 가서 임대료 높으니까. 그럼 여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뭐 건물주인이다 내가. 그럼 내가 마트를 여기 건설하고. 마트 위에 상관없잖아. 왜? 마트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 넓은 주차장 쓰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어차피 마트도 주차장 넓은데 요 사람들도 주차해도 되고 건물만 있으니까 여름에 얼마나 시원해. 그죠? 일석이조죠. 그럼 건물주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임대료 봐주고 빌려줄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 부분만 다시 보면은 공중공간도 지표나 저와 같이 획지를 분할해서 일부분을 빌려주고 임대차나 지역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임대차나 전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부 다 꼭 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5번 지하권 밑줄. 자, 지하권 어떤 거냐? 요 개념이죠. 지하의 소유권의 권리를 미친데요. 동그라미 3번 밑줄. 광업권인 객체인 광물에 대한 소유권은 광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밑줄.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광물은 소유권에 포함 안 돼요. 별도의 광업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한계심도 동그라미. 이 질문 이해하시겠죠? 한계심도까지 소유권이 미친다. 오른쪽에 한계심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총론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요거다 하고 이해하겠다. 그죠?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는지 한 10분 정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힘들지만 좀. 자, 봅시다. 여러분이 어려울 만한 것만 다룰 거예요. 쉬운 건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신나게 넘어가셔가지고 몇 페이지 보느냐? 17페이지로 갑니다.
17페이지 5번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17페이지 5번인데, 자, 1번.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효과를 갖는다. 이게 뭔 재수없는 지문이야? 공시법 개념이 나와버렸죠. 그죠? 이런 것들이 판단이 잘 안 되잖아요. 넘어갑시다. 2번. 공장재단, 광업재단, 부동산에 준하에 지급되는 거죠? 이런 거 우리 준부동산이라 그러죠? 네, 맞습니다. 3번. 임차한정 작물은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 틀렸죠? 임차한정 작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확실하게 3번에 딱 기다리고 있잖아. 1번의 의문점이 해소가 된 거야.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 맞죠?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입니다. 5번.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이런 것들도 전세권, 전전세 되잖아. 전세권 거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자, 다시 저는 이걸 왜 푸느냐. 항상 저는 이렇게 했잖아요. 시험장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시험장에 있다면 2번, 4번을 택했다면 이거는 심히 기초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1번, 3번, 5번에서 고민을 하겠죠? 안 그럴까? 그런데 1번, 5번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정착물의 개념을 알면 답을 쉽게 찾아요. 그래서 이거는 1번 틀리면 1번, 5번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야. 3번을 몰라서 틀리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 과정을 넘어가는 게 나오지만 내가 정답을 찾는 데는 우리 과정을 명확하게 그래서 말하잖아. 여러 차례 지문은 둘, 셋 중에 하나라고. 지문 5개 다 알아서 푸는 사례는 드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을 명확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18번입니다. 18쪽에 6번입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정답 지문이 대단히 어려워요. 이게 6번이 왜 어려우냐면 이 어려운 게 정착물에 관한 개념인데 이게 이 지문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혼용해서 쓴다라는 말은 우리가 법적 정착물, 이건 토지 정착물을 말합니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정착물 픽처스가 있어요. 요거는 건축 설비를 말합니다. 건물의 부착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봐야 되는데 1번 볼게요.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지급된다. 자, 이건 뭐냐? 시계 같은 질문이에요. 요거는 여기서 나온 거죠? 시계 같은 거는 정착물이 아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2번.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단지 식물은 부동산 정착물을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거는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게 좀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뭐냐? 2번이 틀렸는데 2번 볼게요. 토지에 뭐 되어 있으나 두 번째 줄에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죠? 그렇잖아.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풀었다? 잘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자, 토지에 정착되어서 매년 경작을 노하지 않는 나무, 단지 식물 밑줄 긋습니다. 화살표에서 적으세요. 뭐라고 적냐면은 종속 정착물로 적으세요. 그러니까 단지 식물, 그 다음에 경작을 노하지 않는 나무, 이걸 뭐라고요? 종속 정착물. 종속 정착물은 정착물에 들어가죠. 근데 정착물에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죠. 중개의 대상은 안 됩니다. 왜? 토지거래 세트로 따라가니까. 별도의 중개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토지거래 종속된 거 뒤에는 맞는 거예요. 앞에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2번은 종속 정착물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3번. 정착물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쓰임, 관계 등에 따라 주물, 조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쪽인데 우리 교재 보면 나옵니다. 4번.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 계속적, 영구적, 항구적, 지속적. 이해하시겠죠? 요거죠? 4번, 5번입니다.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에 간주되는 것과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그런 걸 구체적으로 5글자 뭐라 그러죠? 적으세요. 독립정착물. 토지 일부로 간주되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종속정착물 적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착물은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이 있다. 저 이쪽이죠. 자, 이 문제 어려운 게 뭐냐? 이걸 넘나듭니다. 거기다가 2번 지문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대부분 다 틀렸어요. 이 문제를 맞췄을 때, 문제를 해결했을 때 제가 볼 때 정확하게 풀었다기보다는 아까 말한 느낌적인 느낌? 정착인데 왜 정착 아니야 그러지? 요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의외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같이 풀이같이 시험장에 정확하게 이 풀이가 기억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여러분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구조라면 남은 쉬운 건 여러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신나게 넘어갈게요. 20쪽에 갑니다. 20쪽에 12번은 가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편하게 풀고 무시합니다. 이거 너무 열심히 풀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12번을 아셨죠? 그냥 편안하게 풀고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 특히 이게 공법에 나오는 지문을 정답을 했기 때문에 어려워요. 아셨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공법에 나오는 내용 자산 전문 뭐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네. 오래돼서. 자산 전문 연교 건축인가? 있잖아요. 옛날에 하도 오래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튼 그거 관계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자동차 정비학원은 학원이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무도학원, 춤추는 학원은 학원이 아니라는 거죠. 학원을 분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정답 2번이었고요. 나머지는 뭐 해설 보시면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알만한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을 볼 건데요. 여기서 옳은 것은 몇 개냐? 와, 이렇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러면 틀리라고 낸 거예요.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게 총론이 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요. 몇 개 나왔기 때문에. 네,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기억. 택지는 주상공 맞죠? 이번에는 백지는 용도상 불가분해가 있는 이필지상의 토지를 말한다. 이거는 불가분해가 있는 가격수에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백지 틀렸습니다. 티컷은 표본지가 아니고 표준지에 관한 겁니다. 우리 표준지 공식 할 때 그거 표준지 말합니다. 리얼은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후보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찾는 것은 시험장에서 만만치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쭉 넘어갈게요. 24쪽에 19번만 가볍게 볼게요. 이렇게 나오기도 시험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자, 19번 볼게요. 옳은 것을 골라라 돼 있죠. 연립주택은 아까 연립은 초가 기억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660 이하 틀렸죠. 2번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 그 다음에 660 이하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죠? 공동주택이 아니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다 세대죠. 근데 끝에 보니까 몇 층? 틀렸죠. 아파트만 5층이잖아. 4층 돼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은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공법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즉 모든 걸 푸는 게 1, 2, 3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4, 5번에 찾아야 되는 거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갈등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답 찾는 거는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이런 느낌이야. 여기에서 찾는 실력을 늘 찾는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라. 것을 알면 도움이 안 됩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어디 보시느냐 하면 우리 29쪽에 이거 하나만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7번인데요. 정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차례대로 볼게요. 1번 29쪽에 7번입니다. 1번 지대, 지가, 제유효, 부정성 맞죠? 지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개별성에 의해서 개별화시킨다. 땡큐. 3번 부동성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조세 수입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재산세를 내죠. 어디에? 시에다가.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 근거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런 부동성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지역에 낸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영속성은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 하는 법에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좀 이따 볼게요. 5번. 부정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 없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죠? 정답이 5번인 걸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 다시 여러분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면 제가 볼 때는 4번이 여러분 신경을 끌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요게, 들어만 놓으세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시험장에서 여러분은 직접 하는 법을 몰라도 정답 5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토지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면. 근데, 의문점을 가진단 말이야. 직접 하는 법이 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을 좀 할 게 뭐냐면은, 우리 수익 환원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익 환원법이라는 개념을 다루는데, 우리 저번 주에 했던 토지의 환원율과 연결됩니다. 환원율은 제가 뭐다기 말했죠? 수익률 플러스 배수를 했을 건데 문제도 풀었을걸요? 아마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인데, 이 회수율을 다른 말로 상각률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때 토지는 뭐 말이냐? 수익률만 있어요. 그런데 건물 환원율은 수익률과 회수율이 둘 다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걸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 여러분이 상가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를 받아요. 임대료 100만 원 받아. 100만 원 수익이라고 다 써버렸어. 그러면 30년 지났어. 건물은 없어지겠죠? 건물은 영원한 게 아니니까 돈은 다 써버렸어. 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내 손에 남는 건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토지 대가로 받은 100만 원이 전부 다 수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수익도 있지만 상각률도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임대를 100만 원 받는다면, 그 예를 들어서 50만 원은 수익이고 50만 원은 건물에 대한 상각, 없어지는 대가로 받은 거라. 그래서 50만 원만 쓰고 50만 원 모아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다시 건물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100만 원 받잖아요. 100만 원 다 써도 돼. 왜? 건물은 상각되지 않으니까. 그때 환원율을 계산할 때 토지의 환원율은 수익률만 계산하죠. 상각률이 있다 없다? 이걸 뭐라 그러냐? 직접 환원법이라 그럽니다. 직접법. 이걸 우리 뭐라 하냐면은 직접 환원법, 직접법이라고 말하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동일한 선으로 회수됩니다. 그걸 직선법이라 그럽니다. 또는 직선 환원법이라 그래요. 뭐라고 돼요? 그렇죠? 이때 토지는 왜 직선을 안 하고 직접 환원법을 사용하느냐 이 말이야. 뭐 때문에? 삼각되지 않는 거, 이게 영속성하고 연결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영속성에 의해서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 환원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요, 하여튼간 어렵다, 그죠? 이걸 알아가지고 시험장에 푼다고 불가능합니다. 느낌적인 느낌. 요거는 영속성 수익 느낌이네? 예, 맞아. 끝. 그렇게 편하게 넘어가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것까지 알아서 푸는 건 어렵다라는 건데,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요. 아니, 이거 몰라도 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내가. 설명을 하긴 하는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것도 다루기도 할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머지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렇게 풀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할 거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푸시면 되느냐? 33쪽까지 푸시면 됩니다. 기출문집에. 자, 그러면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저번 주나 저저번 주도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공부가 끝나고 집에 복습할 때 복습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문제 가지고 하라 그랬잖아. 그제 까먹었네. 문제를 풀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기본수를 정독하겠습니다.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권하고 싶은 건 안 해요. 기본수 아무리 정독하면 뭐해? 계산 문제 못 풀면 끝인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다룬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계산 문제를 자꾸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 풀다가 폼으로 가르쳐줬잖아. 안 돼 물어보라고. 그걸 해결해야 돼. 이제 문제 풀면 제일 잘해요.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어. 문제를 잘 풀어야 돼.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그 말고 좋은 점이 없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이거 가리고 그래 하지 마세요. 그냥 푸세요. 모르면 해설 보고 해요. 이렇게 끼고 사는 거다. 끼고 보고 뭐 이 답지 가리지 말고 문제 보고 해설 보고 또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라. 왜? 이거 말고 한 달 있다가 7, 8월 달에는 그때는 가리고 좀 풀어요. 근데 이 기출 문제 안 해놓으면 가리고 풀어 다 틀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냥 푸세요. 그리고 이거는 은근히 여러분의 몸에 이거 있기 때문에 답이 어느 정도 보이고 그러니까 자꾸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 끼고 사시는 거라. 배우면 풀고 또 6월 달이나 또 기출 7월 달에 7, 8월 달에 다시 문제 풀 때 또 푸세요. 진도 맞춰서 매번 아시겠나요? 계속 푼다. 그런 마음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총론에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주가 경제 파트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원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합반으로 한다고 말했는데 시간이 길더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다음 주는 수영급 주로 다룰 테니까 그때도 이것도 좀 문제도 계산 문제 좀 다루고 갈 테니까 여하튼 우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수영급에 빠지지 마시고 아시죠?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